현대문화와 예술 4주차 1차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 2, 3주차까지 수업을 통해서는요, 현대라고 불리우는 1900년대 초반부에 나타났었던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인 어떤 현상들과 여기에 따른 예술의 변화, 그 다음에 시대별로 나타났었던 유행과 패션에 대해서 두루두루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자, 오늘 4주차 수업은요, 1940년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현대문화와 예술 4주차 1차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주차 1차시 수업은요, 들어가는 말로 먼저 수업을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1940년대에는요, 어떤 사회 현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이 모든 게 1940년대라는 그 시대 안에 나타났던 어떤 현상들이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한 다음에 나가는 말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4주차 1차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먼저 1940년대 사회상에 대한 이해가 1차시 수업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구성 내용은요. 1940년대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됐고, 또 1940년대 전쟁으로 인해서 야기되었던 어떤 사회 현상이 어떤 것들이 있었으며, 전쟁을 통해서 변화하게 된 여성의 변화가 왜냐하면 여성들의 지위나 어떤 사회적인 역할이 이 시기를 기점으로 굉장히 크게 바뀌기 때문에 이 1940년대와 여성은 아주 중요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수업을 통해서는요. 1940년대 시대와 전쟁으로 벌어진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요. 전쟁으로 야기된 각종 사회 문제와 변화 양식 또 사회 분위기에 대한 학습으로 문화가 형성되는 어떤 배경에 대한 이해가 이번 1차 시수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1930년대에는 미국 경제시장이 불황이 왔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이 야기되었으며, 이게 또 어떤 유럽의 전체주의나 국가주의가 형성되는 배경 중에 하나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다양한 문화 현상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산업은요, 디자인이 적용되어서 겉모습을 통해서 팔리기 위한 제품을 양산하게 됐고, 미술이나 이런 부분에는 다다이즘이나 초현실주의가 유행을 했고 음악은 재즈나 스탠다드 팝처럼 좀 장중하고 우아한 스타일이 좀 유행을 했었고요. 영화는 30년대까지가 황금기였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고 여배우들은 패션 아이콘이 됐어요. 자, 패션 유행 경향은요. 좁고 긴 실루엣이 유행을 했었고요. 주트나 자주 같은 하위 문화가 탄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 4주차 1차 시수업의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요. 1940년대에 대한 사회현상이랑 제2차 세계대전, 이 굉장히 40년대는 2차 세계대전이라고 다들 대표해서 이야기를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940년대 사회와 전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사실 경제 얘기 못지않게 우리가 참 지루해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전쟁이죠. 그런데 이 1940년대는요, 이 시대가 원체 그 전 인류에게 미쳤던 그 2차 세계대전이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나 뭐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소설도 그러하고. 그래서 이 시대상을 이해를 하고 보면 영화나 소설에 대한 이해가 더 빨라서 뭐 약간은 조금 그런 문화를 향유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차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살짝 기대를 해보기도 합니다. 전쟁은 무조건 지루한 거고 재미없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이 왜 일어났고 어떤 사회 변화를 야기했으며 이 전쟁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는 가능한 한 무겁고 지루하지 않게 가볍게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근데 이 2차 세계대전은요, 물론 1차 세계대전도 굉장히 피해가 크고 힘들었고 인류가 깜짝 놀랐던 그런 전쟁이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은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던 전쟁이었어요. 그 다음에 재산 피해, 뭐 이건 재산 피해라고 할 것까지도 없어요. 그냥 모두 다 폭망했던 그런 시기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 세계가 전쟁에 참여하면서 국가 대 국가, 또 연합군과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음,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추축국이라고 표현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영국, 미국, 소련, 중국이 연합국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세력 간에 엄청나게 큰 전쟁이 일어났었던 거고, 또 이 두 세력이 가지고 있었던 각 식민지가 이 본국의 전쟁에 엄청나게 동원이 되면서 그야말로 글로벌하게 전 세계가 참가를 하게 되었던 그런 전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939년에 독일의 나치당이 지배하던 독일군이 폴란드의 서쪽 국경을 침공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했던 이야기는 폴란드에 있던 이 지방 도시가 원래 독일 거다 내놔라라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정말 쌩쌩깡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나라가 이쪽 도시가 자기네 거라고 밑도 끝도 없이 옆에 나라가 우겨대는데 뭐 그러든가 이러면서 내줄 수 있는 국가는 없겠죠. 그런데 이 독일은요 침공하기 전에 사실 소련하고 미리 비밀 협약을 좀 맺어놔서 우리가 폴란드 서쪽을 갈 테니까 소련 너희가 이 맞은편에 동쪽 국경 쪽을 침범을 해. 대신에 너희가 이 동유럽 쪽으로 진출을 하는 걸 우리 독일이 조금 도와줄게라는 요런 미략을 맺어요. 이러면서 이 폴란드를 침공을 하면서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라 싶었던 그 서구 유럽에 있던 많은 국가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막 확장을 하고 이제 뻗어나가기 시작했던 미국 입장에서 참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나라들이 모두 다 참전을 하고 서로 선전포고를 하면서 서유럽에 있는 국가들뿐만이 아니라 태평양에 있는 섬들 뭐 중국이나 동남북 아시아 뭐 우리나라도 당연히 포함이 됐었겠죠. 그리고 북아프리카 뭐 세계까지 정말 모두 다 전쟁터가 되었었던 그런 전쟁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쟁의 시작에 있어서요. 독일은요. 폴란드에 있었던 민간인이고 나발이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포탄을 퍼붓고 폭탄 저기 탱크를 밀어붙이면서 폴란드를 점령을 해버렸어요. 이러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폴란드도 SOS를 쳤겠죠. 그러니까 네덜란드, 프랑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깜짝 놀라서 우리도 참전해야 되나 이걸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독일이 바로 방향을 틀어서 네덜란드를 침공을 하고 프랑스를 점령을 해버려요. 근데 웃긴 건 사실 이 당시에 네덜란드는 스위스 같은 중립국이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우리 중립국이다 들어오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데 뭐 독일은 내 알바냐 해가지고선 그냥 그대로 탱크를 밀고 들어가 버리면서 네덜란드가 근데 사실 그래요. 힘을 갖추지 않은 중립국이나 어떤 평화는 있을 수 없다는 게 이 당시의 생각이어서 네덜란드는 중립국 선언을 하기는 했는데 그만큼의 여력이나 경제력이나 어떤 아니면 군사력을 갖추고 있지는 않았어서 독일의 그 침공에 무방비 상태로 당해서 뭐 이 당시에 정말 며칠 만에 네덜란드를 함락해 버렸다고 하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네덜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가지고 먹고 났더니 네덜란드랑 국경이 맞닿아 있는 프랑스는 독일 입장에서 너무 심플하죠. 프랑스 방향으로 바로 방향을 틀어서 침공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유럽 쪽으로는 동유럽 쪽에서도 이제 이 소련이 신나게 뭐 그래 너희가 그러든지 말든지 하면서 소련은 동유럽을 미친 듯이 침공을 하고 자기네들도 알아서 이렇게 살고 있었던 굉장히 바빴던 시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독일이 파죽지세로 엄청난 속도전으로 이 전쟁을 막 시작해서 이 나라 저 나라 쑥대밭으로 만들어가면서 미친 듯이 폭탄 퍼붓고 그 다음에 탱크를 밀어붙이면서 나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점령을 하기 시작해요. 이걸 보면서 바다 건너쪽에는 영국은요. 사실 영국이 강했기 때문에 물론 영국은 해군이 가장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독일도 영국으로 쳐들어가려면 영국 해군하고 전면전을 치러야 돼서 이거 조금 고민되는 문제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영국 이 바다를 건너서 영국으로 건너간다는 자체가 영국 해군이 강한 건 둘째치고 지리적인 어떤 이유로 바로 침공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상대 이 독일과 영국이 양쪽에서 조금 숨고르게 들어갔던 시간이 있었는데 이때 영국은 반대편 바다 쪽으로 해서 미국이랑 연합을 해가지고 이 독일의 침공을 막아내는데 총력을 다했었고요. 특히 이 독일 입장에서는 이제 서쪽으로 프랑스, 네덜란드, 뭐 벨기에 이런 데 다 먹어버렸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동쪽으로 한번 좀 가볼까 해서 동유럽으로 방향을 바꾸고 전쟁을 다시 또 개시를 해요. 근데 이거는 처음에 소련이랑 독일이 맺었던 조약에 좀 위배가 되는 거죠. 소련 입장에서 굉장히 빈정상한 일이었거든요. 그러면 소련 입장에서 야 너네 내가 동유럽에 가는 거 괜찮다며 라고 했는데 히틀러 입장에서는 알게 뭐냐면 미친 듯이 계속 침공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소련이 너무 황당하니까 그렇다면 내 입장에서 독일 너희는 용서할 수가 없는 존재야 라면서 이 소련이 미국하고 영국이 내민 손을 손쉽게 잡아버리면서 소련이 오히려 연합국 쪽으로 붙어버리게 돼요. 이러면서 독일과 이탈리아 쪽이 연합을 해가지고
빡세게 전 유럽을 먹는 동안 소련, 영국, 미국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독일의 세력을 막는데 총력을 다합니다. 자, 근데 이 반면에 이 사이에 일본은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었죠. 유럽한테 너희가 뭘 하든 상관하지 않겠다. 단지 너희도 내가 이 아시아 쪽에서 뭘 하든지 상관하지 말아라 라면서 일단 우리나라를 침략을 하는데 성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국을 침략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중국이 너무 커요. 그래가지고 중국의 이 북부 지역을 먹고 나면 남쪽에서 또 이 중국군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이러면 일본은 또 군대를 빼서 다시 한번 이번엔 또 이 남쪽으로 중국 남쪽으로 침략을 하는데 이러고 나면 또 북서쪽에서 또 중국이 또 밀고 들어오고 이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서 사실상 전체 중국을 몽땅 일본이 점령을 하지는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게 계속되면서 사실상 일본이 굉장히 오랫동안 전투를 치러야 했겠죠. 그러니까 본토 전체를 점령하는데 실패한 일본은 좀 신경질 나니까 일단 대충 먹고 만주라든가 뭐 상해라든가 북경이라든가 이런 데를 대충 점령을 한 다음에 대만을 침략을 해버리고 대만을 먹어버리고서는 그 다음에는 동남아시아로 방향을 틀으려고 했는데 이건 또 유럽 입장에서 아니 여기는 프랑스 식민지 독일 식민지 뭐 이런 데가 있는 데인데 얘네 입장에서도 기분 나쁜 것이죠.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 유럽한테 너희에게 상관하지 않을게 했던 이 약속 또한 휴지 조각이 돼버린 거잖아요. 게다가 뭐 인도 이런 쪽에서는 이미 오래된 영국의 식민지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연합국 입장에서는 일본 또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려서 일본이 이 영국 미국의 또 다른 적국이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추축국이라고 하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들은요, 점령제 지식인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잔악하게 민간인을 살해했으면서 물자와 식량을 빼앗고, 뭐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이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당했던 일이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어쨌든 이런 잔악성에 대해서 지하 저항 운동, 유럽 쪽에서는 레지스탕스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지하의 사조직이고 그냥 총 몇 개 가지고서는 밀려 들어오는 상대국한테 빵야빵야 하는 정도였는데 1943년경에는 이 레지스탕스끼리 연합을 하면서 좀 세력이 좀 크게 돼버리면서 어, 이 군 인력을 상당수의 후방에 묶어둔 역할을 하면서 연합국의 전세에 크게 도움을 돼요. 말하자면 독일은 이제 소련으로 넘어가가지고 소련하고 한판 크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레지스탕스가 너무 세게 반발을 하는 바람에 얘네들을 쳐 죽이느라고 얘네 입장에서 쳐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력을 무마하는 바람에 이 소련으로 전력이 집중이 돼도 모자란데 왜냐면 소련이 인구가 많으니까. 근데 이 후방 쪽으로 얘네들이 전력이 묶이면서 상대적으로 소련이 연합군과 연합을 해가지고 소련에서 이 독일을 막아내는데 굉장히 큰 공을 세우는 게 이 레지스탕스의 역할입니다. 자, 어쨌든 자, 연합국은요 이 땅을 뺏겼다 찾았다 다시 또 탈환했다 또 뺏겼다 이런 지리멸렬한 싸움은 7년이나 계속이 돼요. 근데 그러던 중에 마침내 시칠리아 이탈리아 쪽에 시칠리아 섬을 공격을 하면서 연합국이 이거를 탈환에 성공을 하면서 무솔리니가 아니 뭐 이런 섬도 하나 뺏기고 너는 외국까지 나가기 전에 너무한 거 아니냐 라면서 이탈리아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면서 이탈리아 쪽에 무솔리니가 43년에 실각을 하게 되면서 말하자면 이탈리아는 항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이후로도 독일은 계속 버텼어요. 히틀러가 원체 강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한참 버티는 중에 1944년 그 유명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라는 걸 연합군이 하면서 그러니까 노르망디는 프랑스 북부에 있는 해안 쪽인데요. 이쪽으로 미국, 영국 연합군이 상륙을 하면서 차츰차츰 공격을 하고 계속 물밀듯이 밀고 들어가니까 전세가 역전이 되었구나. 독일이 패망하게 될 것 같다라는 판단 아래 1945년 4월에 베를린에서 히틀러가 자살을 하면서 마침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 항복을 했으니까 이달 남은 건 일본이죠. 그래서 일본 쪽에다 일본이 이게 참 버틸 듯 곧 끝날 것 같은데 얘네들이 의외로 한두 달을 몇 달을 더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8월쯤에는 이제 미국이 신경질이 나니까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해버리면서 일본이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사실 얘들도 그 전에 지들이 먼저 이제 마지막 발악이라는 마음으로 미국의 영토인 진주만을 습격을 하면서 미국을 좀 빡치게 만들었다고나 할까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미국이 일본 너희가 그 조그만 나라가 이렇게까지 나온다면 우리 입장에서도 원자폭탄쯤은 떨어뜨려줘야 되지 않겠니? 이러면서 도시 하나를 파괴를 해버리면서 일본이 너무 깜짝 놀라서 항복을 해버리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전쟁이요. 소련 세력이 동유럽에까지 어쨌든 연합국의 승전국이 되었기 때문에 소련이 땅 따먹기로 이겨먹었던 동유럽은 소련의 어떤 지배를 받게 되고요. 중국에서는 소련의 영향을 받았던 공산당 정권이 수립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 세계의 지배력이 서유럽에서 미국 소련으로 옮겨가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되면서 이후 냉전 시대로 돌입하는 배경이 되기도 해요. 자, 2차 세계대전은요. 5천만 명의 사상자를 낸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이면서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요. 자, 5천만 명의 사상자라 그러면 와닿지 않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인구 전체가 5천만 명 조금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가 하나만큼의 사람들이 죽었던 그런 전쟁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조금 심플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보시는 일본 사진은요, 나치당의 완장을 왼팔에 차고 있는 히틀러와 당시 나치의 경례로 한 팔을 들어 올리고 있는 독일 장교의 사진이에요. 자, 두 번째 보시는 사진은요, 당시 산업기술로 만들어져가지고 전쟁의 필수품이자 대표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 탱크란 기관총인데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요, 공을 세운 전쟁 영웅들한테 훈장을 수여하고 있는 히틀러 모습이에요. 근데 이 훈장을 수여받는 병사들 왼팔에 나치당 완장이 흰색, 빨간, 검정으로 시각적으로 한눈에 들어온 디자인으로 돼 있죠. 근데 어쨌든 전쟁 영웅이라고 이거를 훈장을 수여받는 이 병사들이 얼굴이 너무 앳되죠. 10대 소년들이었답니다. 자, 이 전쟁으로 야기된 사회현상이 뭐가 있냐면요. 7년에 걸쳐서 진행되었던 전쟁이었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의 이 국민들 현실이 굉장히 잔인하고 참혹하게 돼버렸어요. 전쟁을 위한 무기랑 제품, 뭐 군인을 위한 식량 이런 게 최우선이 되어야 됐기 때문에 전쟁 참전국 뭐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죠. 모두 다 물자난과 식량난이 발생을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아주 난리가 났었다고 해요. 이 식료품을 비롯한 모든 물자는 배급재로 변신을 했고요. 실크는 낙하산 재료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스타킹을 못 신게 돼가지고 맨다리에 이 스타킹을 신은 척하면서 심라인을 그려 넣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는 이 봉제 기술이 완벽하지 않아서 스타킹이라는 건 등장을 했는데 이게 뒤에 보면은 봉제선, 그러니까 이 박음선이 있는 이 일자로 되어 있는 스타킹 뒤에 이 라인이 쭉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타킹이 없어졌는데 근데 스타킹 안 신고 나가기 너무 민망했던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심라인이라 그래서 연필로 아이라인 펜슬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꼭 스타킹을 신은 척하는 이런 문화가 형성되기도 했다고 해요. 자, 모든 물품의 제조는 통제를 받았고요. 산업체들은요, 전쟁 군수품을 제조하는 데 동원되거나 가격 통제를 받게 돼요. 새로운 물질로 제품을 개발해 봐야지 이제 우리가 전쟁에 이 물자를 또 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실험적인 어떤 시도가 굉장히 나라마다 많이 일어났고요. 근데 웃긴 건 이런 영향으로 각 분야의 공장과 산업체가 동원이 되어서 신기술이나 신소재 제품이 발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1920년대 개발돼서 방송국을 차리기까지 했던 라디오는 사실 뭐 오늘날 TV 라디오처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이지는 못했는데요. 전쟁을 겪으면서 이 전쟁의 참천국 말하자면 독일, 이탈리아, 이 소련 이런 나라들이요. 일본 같은 나라들이 라디오를 통해서 선동하는 연설이나 광고를 하는 게 효과적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라디오의 보급화에 힘써서 대중화가 되게 됩니다. 또 이 라디오는 자기네 나라의 국민들이나 군인뿐 아니라 적군한테도 정보를 제공하거나 뭐 이렇게 선전을 하면서 그런 파급력을 갖게 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자, 보시는 1번 사진은요, 물자 부족으로 전쟁터에서도 식량을 배급받고 있는 병사들의 사진이에요. 오른쪽 장교가 줄 서 있는 군인한테, 도착해 있는 비행기로 공수가 된 식량들을 나누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번 사진은요, 배급을 통해서 식량이, 그러니까 군인한테, 연합군 군인한테 지급된 한 끼 식량인데요. 위에 있는 가장 큰 캔 안에는 비스킷이 12개 들어있고, 아래 작은 포장은 초콜릿 대여섯 개라고 하는데, 겨우 이게 한 끼였다고 해요. 자, 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2차 대전 말기 일본 모습인데요. 뭐 사실 우리나 뭐 중국이나 식민지라서 물자가 없고 가난한 게 당연했지만 뭐 엄청 털어갔잖아요, 얘네들이. 근데 본국의 수도라고 자처하는 일본의 도쿄에서도 식량이 배급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진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 배급표라는 거예요. 되게 우표같이 생긴 게 있는데 이 우표책처럼 여기 번호가 지금 적혀 있죠. 저거를 정해진 날짜에 하나씩 뜯어가지고 정해진 상점에 가가지고 물자를 구매를 할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웃긴 건 우리 가족은 이 상점만 가겠어요라고 등록해 놓는 상점이 따로 있어서 이 배급표를 들고선 이 상점 저 상점 가는 게 안 됐다고 해요. 자, 그다음에 보시는 사진은요. 식량을 배급받기 위해서 길게 줄을 서 있는 런던의 사진이에요. 이런 식으로 물자 부족, 식량 부족은 전 세계에 걸쳐서 발생을 했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감자칩 사진인데요. 사실 감자칩이라는 건 1900년대 전에 개발이 되긴 했었어요.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유행을 했던 게 2차 세계대전이었어요. 원래 이 감자칩이 미국에 있는 어떤 도시에서 이렇게
주방장이 요리를 했는데 손님이 감자가 너무 두꺼워가지고 맛이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 화가 나가지고 주방장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얇게 썰어서 너네들이 먹지도 못하게 소금이라도 뿌려버리겠다 이러면서 이걸 소금을 뿌렸는데 웃긴 건 이 푹신한 식감을 좋아하던 당대 사람들이 감자칩이 별미라면서 엄청 유행을 해요. 그러긴 한데 이게 대중화가 되지는 못했던 게 그냥 별미 정도로 취급을 받고 끝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차 세계대전이 등장을 하면서 물자가 너무 부족하고 한 개의 어떤 식량 자원으로 최대화를 시켜야겠죠. 그래가지고 가능한 한 이 얇게 썬 감자칩, 감자 과자가 의외로 굉장히 인기였고요. 게다가 이 설탕이라는 건 뭐 케이크도 만드는데 들어가고 또 서양 음식들이 모든 음식 다 달고 이래가지고서는 설탕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었죠. 그래서 이 설탕이 어 음식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우리로 치면은 어떤 간장, 된장, 고추장 같은 그런 역할이 설탕이었기 때문에 설탕이 규제의 대상이 돼버리는데 감자칩에 뿌려지는 이 소금은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는 품목이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의외로 이 소금이 뿌려진 감자칩이 이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답니다. 자, 이 두 번째 보시는 게 보급형으로 제작된 라디오예요. 그래가지고 어, 이 라디오를 가지고서는 각 가정마다 라디오를 통한 선전 뉴스가 굉장히 필수 항목이 됐고요. 3번 사진은 요즘 우리 에코백이나 쇼핑백 같은 데 자주 접한 그런 표어일 건데요. Keep calm and carry on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요. 침착하게 있고 일상생활을 묵묵히 수행해 나가자 정도 되는 의미예요. 이 말은 이제 영국 왕실에서 백성들에게 고하노라 하면서 만들었던 그런 표어인데 당시는 이 홍보를 위한 포스터가 일상생활에 굉장히 적용이 됐던 그런 시절이어가지고 국민을 위해 왕실이 만들어서 배포한 포스터고 또 이 대량 폭격을 하겠다고 독일군이 자꾸 삐라 같은 거, 그러니까 엽서 같은 종이에 선동하는 문구가 적혀 있어서 비계를 막 뿌리는 그런 삐라들 있잖아요. 이런 걸 뿌려야 되니까 영국 왕실에서 선동되지 말자며 만든 포스터인데 뭐 최근에 레트로가 유행하기도 하고 이 포스터 문구의 저작권이 만료가 되면서 디자이너들이 레트로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다시 유행시키고 있는 뭐 그런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 사진이요. 이 스타킹 심 라인을 아이라인, 아이펜슬로 그려놓고 있는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시 스타킹이 이제 뒤에 심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일상용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르크가 부족해가지고 스타킹 자체가 보급이 안 되니까 다리에 이렇게 라인을 그려서 스타킹을 신은 척을 했다고 해요. 근데 웃긴 건요. 이때 등장한 문화가 의외로 다리에 털을 미는 문화였대요. 왜 그러냐면 이 서양 여자들이 털이 많잖아요. 다리 뒤에 저렇게 스타킹에 라인은 그렸는데 다리 털은 어찌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거를 여자들이 다리에 털을 민다는 개념이 이때까지는 없었는데 뭐 집에 보니까 오빠나 아니면 남편이 놔두고 간 면도기가 좀 있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스타킹을 신은 척 하느라고 다리털을 밀고 저렇게 다리 뒤에 그림을 그리고 다녔었다는 정말 웃지도 못할 슬픈 이야기입니다. 자, 전쟁과 여성사회가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전쟁은요, 일상의 모든 거를 바꾸게 돼버렸어요. 1차 세계대전 때, 낭만주의 문화의 여파로 남자들이 전쟁만 나가면 영웅이 되려나? 이래가지고서는 많이들 자원을 했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는 1차와 2차 사이에 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전쟁이 그렇게 낭만적이지도 멋있지도 않다는 걸 사람들이 이미 다 알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자원하는 군인의 수는 굉장히 적었다고 해요. 그런데 자원을 했든지 말든지 2차 세계대전 동안에는 이게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진행이 되면서 일반 시민인 남자들이 강제 징집이 되기 시작하면서 게다가 심지어는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를 가리지 않고 10대부터 50대까지 모두 다 징집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여자들의 몫이었고요. 기존의 가정을 꾸리는 거, 뭐 돈을 벌어야 되는 거, 뭐 사회적인 역할 모두 다 여자가 하게 돼버리면서 여자의 사회생활이 다시 일상화가 돼버렸어요. 1차 대전 때 남자의 사회적 직업군에 여자가 진출한 계기가 되는 정도였다면 2차 대전은요, 그냥 사회의 모든 분야가 여성 인력으로 대체돼서 흘러가는 이런 분위기였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전쟁 말기에는요, 군인으로 착출되어가지고 각국 군대에 여군이 창설되기도 했는데요. 대부분은 뭐 비서나 통신병, 간호병, 뭐 스파이 이 정도로 활약을 했는데 러시아나 프랑스 같은 데는 언니들이 좀 멋있었나 봐요. 그래서 뭐 여성 저격수, 여성 비행 조종사까지 등장을 하면서 전쟁에서 맹활약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징집 대상은 아니었지만 자원에서 군대를 가는 이런 여자들도 여성들도 군대를 가야 한다며 선동한 분위기가 많이 등장하기도 했었죠. 근데요, 이 독일은요, 이 히틀러가 처음부터 이 사람이 의외로 되게 보수적인 기질이 강했던가 봐요. 지난번에 왜 우리가 3차 시수업 하면서
히틀러가 이 그림에 있어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이런 형태를 이런 거를 추구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게다가 여자들한테는요, 히틀러 입장에서는 여자라는 것은 어 게르만인을 기르는 우수한 어머니상, 현모양처가 더 중요하다. 뭐 이런 거를 많이 강요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의외로 게르만족, 그러니까 독일군에서는요, 여자들이 통신병이나 비서병 이외의 역할로는 그렇게 많이 활약을 하진 않았었다고 해요. 어쨌든 당시 남자들은요, 10대부터 50대까지 몽땅 다 징집이 돼버려가지고, 당시 독일의 수도였던 베를린에는 총 인구가 270만 명이었는데, 이 중에 200만 명이 여자였다고 해요. 나머지 70만 명은 아기들이나 노인 남자들이었다는 이야기겠죠. 어쨌든 전쟁이 끝나면서 이 베를린으로 이제 소련군도 이 맞은편에서 쳐들어갔었겠죠. 또 연합군도 당연히 베를린 향해서 갔었고요. 근데 이 시기에 소련군한테 이 독일 베를린에 남아있었던 여자들이 엄청나게 학살과 강간을 당하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도 했고요. 특히 각국에서 나치당에 협력하거나 매춘을 했던 여자들이 뭐 있었겠죠. 어쨌든 간에 저 사람이 이제 힘센 세력인가 보다, 독일군한테 잘 보여야지 빵이라도 좀 얻지라고 싶어서 독일군한테 몸을 팔았거나 여기에 좀 협력하는 그런 여자들이 나라들마다 다 있었을 거잖아요. 이 여자들은 2차 대전의 종전이 가까워오면서 레지스탕스 군인들에 의해서 머리를 밀고 나체로 끌려다니는 등 여자 사회에 어떤 큰 변혁이 일어나고 여성들이 각성하고 강인해지는 어떤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보시는 첫 번째 사진은요, 여성들에게 사회로 나오라고 독려를 하는 그런 포스터예요. 나는 내가 최고로 잘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았다라는 큰 문구가 위에 적혀 있고요. 아래에는 혹시 여자들이 잘할 수 있는 직업을 가사 노동만 생각할까봐 걱정됐는지 아주 굵은 글씨로 농업, 산업, 사업에서 직업을 찾아라라는 문구가 적혀 있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사진은요, 이런 사회적 동료로 산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 사진인데요. 이거는 일본 군수품 공장에서 탄피, 그러니까 말하자면 총알을 만들고 있는 여자들 모습이에요. 이 중에서는 우리나라의 조상님들도 많이들 섞여 있었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총알 만드는 것까지 여자들을 동원할 만큼 여자들이 아주 사회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는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은요, 여군을 창설해서 정렬해 있는 모습인데요. 여자들이 막 자원 입대를 할 수 있도록 되게 멋지게 느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젊은 여성들이 군에 지원하는 게 되게 쿨하다고 느낄 수 있게 제복도 정말 제일 예쁘고 멋지게 디자인해서 쫙 입혀놓고 1열 정도를 시켜놓고서는 멋있게 경례를 착 하는 이런 홍보용 사진으로 작성을 하는 이런 사진이에요. 4번 사진은요. 젊은 여성들을 징집해가 총 쏘는 훈련을 시키고 있는 일본군 모습인데요. 물자가 부족해가지고 뭐 옷이라고 제대로 군복이라고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자들한테 이 한여름에 훈련을 하는 모습인데 군복 같은 건 없이 일단 너희들은 가장 가능한 이 단순한 복장으로 총 쏘는 연습을 하거라 해가지고 저렇게 헐벗게 해놓고 훈련을 시키기도 했다고 해요. 자, 다음 사진은요. 러시아 여군인데요. 이 여자 굉장히 유명한 러시아의 저격수였다고 해요. 자그마치 독일군을 309명을 총으로 사살했다는 전설적인 여군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자, 다음 사진은요. 젊은 여자들이 군인으로 아예 징집을 간 다음에 이제 좀 연배가 있으신 어머님들이, 자, 우리도 우리 마을 정도 지킬 수 있다는 스페인 어머님들이 레지스탕스를 조직을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작전을 짜는 이런 멋있는 모습이에요. 다음 사진은 이 프랑스 레지스탕스 어머님들 모습인데요. 이 평상복 원피스를 입고서는 머리에 헬멧을 쓰고 바리게이트를 치고서는 옆에 있는 남자 군인 옆에서 같이 전투를 치르고 있는 아주 글쎄요, 좀 저는 굉장히 멋있게 느껴졌는데요. 내 권리와 내 마을을 내가 지킨다는 어머님들의 이런 자세는 굉장히 이 당시에도 활발한 어떤 그런 레지스탕스의 역할을 여자가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계기가 됐다고도 합니다. 자, 다음 사진은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나치 독일한테 협력했던 여자들을, 그 다음에 매춘을 했던 여자들을 거리로 끌고 나와서 강제로 삭발식을 시키는 사진이에요. 저 뒤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매춘하거나 나치당한테 협력했던 여자들을 이 여자들이 찾아내가지고서는 이 남자들 앞에서 힘으로 제압하면서 너희가 머리를 밀어버려 하고 시키고선 뒤에서 이거를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은요. 이들 이렇게 삭발을 해버린 여자들을요. 속옷만 입히고 일렬로 줄 세우는 모습인데요. 사실 좀 더 잔인한 사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은 여자들을 저 속옷까지 다 벗겨버리고 목에 개목걸이를 채워가지고 길에 정말 개처럼 끌고 다니는 그런 강도 높은 형벌을 내린 사진들도 있는데 약간 수위 조절상 제가 가지고 오지는 않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말 놀라운 건 사실상 이런 여자들을 벌준 실제 세력은요. 여자 레지스탕스들이었다고 해요. 자,
이 여자들이요, 이런 사회적으로 높아진 지위를 갖게 되면서 바지를 입게 된 공공장소에서 바지를 입게 된 거에도 전쟁의 한 몫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뭐 어쨌든 사무실이나 공장에서 바지를 입는 분위기를 만들기도 했는데 여자들이 공장에 나서 일을 하고 뭐 이렇게 되게 약간 치마나 코르셋 이런 걸 입으면은 기계나 이런 데 끼어가지고서는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당시의 표어가 뭐 긴 치마와 코르셋은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절대 입지 말 것이라는 회사 공고문이 붙을 정도로 이렇게 바지가 큰 대세가 되기도 했고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농촌 아줌마들이 입고 다니는 그 몸빼라는 거 역시 2차 세계대전에 일제 노동력을 제공하던 우리나라 여자들이 탄광 노동을 하면서 입게 된 그런 옷으로 대중적인 바지 패션은 2차 세계대전과 함께 시작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어쨌든 지금 이 4주차 1차 시 학습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나가는 말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40년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발생하게 된 배경이랑 이걸로 야기된 사회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요. 전쟁으로 인해서 생겨난 여성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40년대 문화를 형성하게 된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사회 변화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됨으로써 다음 차시에 이 학습을 하게 되는 문화나 유행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해 저변을 넓게 쌓았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1차 시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잠시 후에 2차 시 수업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